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34살의 민수와 32살의 은주입니다. 민수는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신뢰받는 직원으로 통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반면 은주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선생님이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이들 부부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송파구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민수가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은주는 조금 늦게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각자 바쁜 일정에 쫓겨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집을 나섰죠. 저녁에는 민수가 먼저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주가 오기 전까지 혼자 간단한 저녁을 해결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어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며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기도 했죠. 은주는 민수의 팔을 끼고 다니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민수 역시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야간 자율학습 감독 때문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교사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민수 역시 자신도 야근이 잦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야자 감독이 이렇게 자주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은주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은주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민수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바로 추궁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동료 선생님들과 회식을 했나 싶어서 은근슬쩍 물어봤지만 은주는 그냥 야자 감독만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은주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민수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죠. 민수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워낙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그 의심을 깊이 파고들 여유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은주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예전만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민수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조차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결혼 2년 차라면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 시기고 서로 바쁜 일상에 지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죠. 이렇게 민수와 은주의 평범했던 일상은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행동 변화는 이제 민수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수에게 다가와 안기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은주는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샤워를 마치고 나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은주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대충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자신의 손에 쥐고 있거나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엎어두는 행동도 자주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만 떠 있을 뿐이었죠.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설정해 둔 건지 민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기척이 들려 민수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은주의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옷들을 사서 입는 일도 많아졌어요. 특히 평소에는 입지 않던 화려한 색깔의 블라우스나 짧은 치마 같은 옷들이 옷장에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민수가 언제 산 옷이냐고 물으면 은주는 동료들과 쇼핑을 갔다 왔다고 대답했지만 영수증이나 쇼핑백 같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은주가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은주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죠. 민수는 깜짝 놀라 은주를 부축해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은주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고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은주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는데 점점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은주가 잠꼬대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은주가 가끔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동료 교사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은주가 그 이름을 부르는 톤은 단순한 동료를 부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고 친밀함이 묻어나는 호명이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순한 잠꼬대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었어요. 은주의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고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민수는 진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들은 그날 밤 이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은주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동료들이 말을 걸어와도 멍하니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고 실수도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불륜의 징후들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귀가
시간 변화,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 외모 변화, 냄새 변화 등 모든 항목이 은주의 현재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죠.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했어요. 은주의 야간 자율학습 감독 스케줄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학교 일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야자가 있냐고 물어보거나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죠. 은주는 대답은 했지만 예전처럼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다 없다 정도의 간단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서 은주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야간 자율학습 일정을 문의한다는 핑계로 교무실에 연결해 달라고 했죠. 전화를 받은 교무 선생님은 친절하게 야간 자율학습 일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주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 중 상당수가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불륜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다른 급한 업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았죠. 휴대폰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려고 했지만 역시 비밀번호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꼬대에서 들었던 준호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문자를 보내온 준호,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잠든 후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미행을 하기에는 회사 업무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했어요. 민수는 결국 탐정사무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 사무소들이 여러 곳 있었어요. 후기들을 읽어보며 어떤 곳을 선택할지 고민했죠.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회사 근처의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상담을 해주는 직원도 전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탐정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충분히 조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민수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민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탐정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은 이미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은주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없는 날에도 늦게 귀가하는 패턴을 확인했고 그 시간 동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죠.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곤 했죠. 부장님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서 은주와 마주할 때마다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이미 확신에 가까운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주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죠. 특히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은주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탐정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탐정 사무소로 향했죠. 가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담당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은주가 학교 뒷문 근처에서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은주가 보여준 학교 단체 사진에서 본 얼굴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고, 표정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뒤따라 나온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빈 교실 안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학교 근처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 심지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은주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에도 학교에 남아서 준호와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외부로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호텔 출입 기록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7번이나 같은 호텔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은주가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어요. 보고서에는 준호에 대한 신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6살의 미혼 남성으로 은주와 같은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혼 경력은 없지만 여러 차례 연애 경험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은주와 준호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볼 때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은주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준호는 그런 은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민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더 조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탐정은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보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복사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민수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었죠.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확실한 사실로 판명된 것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신을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요. 당장 집에 가서 은주를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했거든요. 민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민수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손에는 은주와 준호의 불륜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들어있었지만 당장 집에 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주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 여자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보 일찍 들어왔네. 오늘 야자 없어서 일찍 올 수 있었어. 은주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도 은주는 준호와 함께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렀다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은주의 모습에 민수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어.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면의 분노와 배신감을 숨기기 위해 애써 노력했죠. 그리고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은주가 준호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며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거실로 다시 나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은주와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은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조차 민수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어요.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민수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은주가 대답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예전에는 눈을 마주보며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어때? 요즘도 잘 지내? 민수가 의도적으로 준호의 이름을 꺼냈을 때 은주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잘 지내는 것 같아.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반문했어요. 민수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은주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은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때는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은주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오늘 사진에서 봤던 준호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고 은주의 거짓말과 배신도 확실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고 싶었죠.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야자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집을 나서는 은주를 보며 민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탐정이 확인해준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은주가 나간 후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상담 예약을 잡았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이혼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료 중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절차나 주의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민수는 철저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은주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죠.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민수는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온라인 후기들도 좋았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확인한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받았죠.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2년차 부부의 불륜 발각 과정부터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변호사는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을 하며 메모를 해나갔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변호사는 꼼꼼히 사진들과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과 함께 찍힌 사진들. 빈 교실에서의 포옹 장면, 식당에서의 다정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불륜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기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간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민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소송 준비에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가 증거 수집과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죠.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은주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날 저녁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야자가 일찍 끝났다며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건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도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가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 은주를 보며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민수는 은주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아 은주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샤워를 마친 은주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는 침묵 속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발견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뭐야라고 물으며 다가왔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사진을 은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주와 준호가 학교 뒷문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은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며 당황스러워했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다음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빈 교실에서 포옹하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들이 은주 앞에 펼쳐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라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을 끊었죠. 이제 끝내자, 법원에서 보자.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고 민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죠.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거실에서 밤새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은주는 붓고 빨갛게 된 눈으로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할 뿐이었죠. 은주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민수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곧 모든 사실이 알려질 테니까요.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주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니 교무 선생님이 의아해하면서도 안내해 주었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50대 후반의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은주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니 더욱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주와 준호 교사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던 교장 선생님도 사진들을 보고는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학교 교실에서 포옹하는 모습과 호텔 출입 장면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학교의 명예와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수는 교육청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동의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민수는 곧바로 관할 교육청으로 향했어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불륜 관계가 확실하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사이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긴급히 부교장과 교감을 불러 상황을 보고했고 곧이어 준호가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증거 사진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평소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은주와 인기 많았던 준호의 불륜 소식에 동료 교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은주와 가까웠던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준호를 좋아했던 여교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학교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두 선생님이 모두 출근하지 않자 학생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특히 은주를 좋아했던 학생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체육을 가르치던 준호 역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어요. 일주일 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나란히 징계위원회 앞에 서야 했어요. 위원들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두 사람의 변명을 들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학교 내에서 일어난 불륜 행위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결과는 둘 다 정직 6개월이었어요. 그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복직 후에도 승진이나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었죠. 더욱이 이런 징계 기록은 평생 인사 기록에 남게 되어 교사로서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은주 역시 정직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지역 교육계에서도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 사이의 불륜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급 효과가 컸어요. 다른 학교 교사들까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교사 모임이나 연수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은주와 준호의 이름은 이미 지역 교육계에서 오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주는 정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준호 역시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죠. 특히 준호는 전월세 대출까지 있던 상황이라 금전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해도 교사 경력의 불륜으로 인한 징계 기록이 남아있어 쉽지 않았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불륜 소식에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학교 측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특히 은주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들은 담임 교체를 요구했죠. 학교는 부랴부랴 새로운 담임을 배정해야 했고 한동안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달콤했던 불륜의 유혹 뒤에 숨어있던 잔혹한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은주와 준호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지탄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교육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불륜으로 인한 징계 소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서도 채용을 꺼렸죠. 결국 준호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찾아야 했지만 36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주 역시 정직 기간 동안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집에만 있으니 온종일 민수와의 법정 다툼 생각만 하게 되었고 점점 우울해졌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불륜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기혼인 친구들은 은주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은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은주가 이혼을 하고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후회했죠. 반면 은주는 준호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감싸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두 사람의 만남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만났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보게 되었어요. 만나서도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달콤했던 연인 사이의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대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준호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교사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준호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했죠. 은주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았고 자신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주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은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준호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며 울며 따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차갑게 대답했죠.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쓸쓸하게 끝나버렸어요. 한편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은주 측 변호사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은주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야윈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어려 있었죠. 은주는 민수를 보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외면했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식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이혼 판결은 민수의 완승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은주의 유책 사유로 인해 민수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았고, 상간 소송에서도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준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준호는 부산으로 내려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야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민수는 법원 건물 앞 계단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이 드디어 끝났어요. 손에 들린 판결문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기쁘다거나 후련하다는 감정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죠. 결국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원의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것이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민수의 걸음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한때는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는 것이 씁쓸했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죠. 그 시각 은주는 혼자 남은 빈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준호와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교사로 복직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평판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되었던 분류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상처와 파멸만을 남겼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불륜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었죠.